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출발할 건데요. 오늘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쿠데타의 주인공 박정희인데요. 군부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문제점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명분은 그분 입장에선 명분이 있었겠죠. 부패한 정권을 교체한다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쿠데타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대내적인 정당성이 부족하게 되죠. 뭐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육사생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사에다가 어떤 지지 퍼레이드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교장이 강영훈 씨인데요. 거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끌려가죠. 그리고 김종필 씨가 자 육사 11기 그 당시로 전두환 대위에게 이 부탁을 하게 돼요. 전두환 대위가 뭐 하느냐 하면 육사생동들을 선동하죠. 행렬에 가담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씨가 예쁘게 보여서 국가재건 최고의 비서실에서 일하게 되죠. 자, 이런 시대인데요. 사실 60년대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50년대 그렇죠. 원조 경제. 남이 아니죠. 남인가요? 미국이 던져주는 걸 받아서 나눠서 먹고 살았는데 미국이 갑자기 60년대에 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점점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1950년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 나라였을까는 완전 농업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업이 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민 전체 인구 중에 60%가 넘는 이런 상황에 있던 나라예요. 요즘은 자주 안 나옵니다만 TV 보시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막 그때를 아십니까? 막 흑백필 쫙 돌아가고 뻥튀기 빵 이 시대가 바로 요때쯤 됩니다. 이 당시에 1인당 GDP가 얼마나 되죠? 그러면 82불 정도 돼요. 61년도에 1인당 GDP가 82불이니까 1인당 GDP는 1인당 연간 소득이 되죠. 아마 지금 환율 갖고 한번 해볼까요? 1불에 1200원 잡아봤자 1년 소득이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그걸 365로 나누면 아마 하루가 한 270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될까요? 굶으셔야지. 점심은요? 건너뜁니다. 저녁에 그냥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그럼 결국은 경제성장을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부였었어요.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딱 봤습니다. 그럼 박정희 정권이 딱 내려다 보니 무슨 느낌 받아요? 가진 게 있어요. 돈 없죠. 기술 없죠. 그럼 결국은 딱 보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사람. 그럼 사람 갖고 올 수 있는 걸 하자. 이걸 뭐라 표현하세요?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죠. 집약자가 들어가면 메인이 뭐냐 뜻인 거예요. 기술이 메인이면 기술 집약, 돈이 메인이면 자본 집약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사람 갖고 올 수 있는 거 하자. 그럼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뭔가 무거운 것들, 무겁다는 거 막 기계 같은 거니까 쇠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의 돈 없어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게 가벼운 공업, 경공업을 하게 되죠. 이게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다 투자하는 과정 속에 정부가 사실은 첫 번째 세우는 산업단지가 있죠. 1967년 구로공단입니다. 산지에 있는 공장들을 좀 모으고 신설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구로공단이었었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경공업에 집중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데 기여한 국가들이 있지요. 물론 별로 기여했다고 말해주고 싶지 않은 나라 1번입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의도하지 않은 도움을 줘요, 일본이.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전쟁에 패망했던 일본이 사실은 인정하기 싫으나 우리보다 앞서갔던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일본도 처음에 투자했던 사업이 뭐였을까요? 경공업이지요. 근데 이 경공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요때부터 일본이 뭐 하느냐면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경공업의 자리가 좀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일본의 도움,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미국의 도움도 받게 돼요. 의도하지 않은 미국의 도움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환율의 변동입니다. 이 당시에는 변동환율제가 아니에요. 고정환율제입니다. 그냥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아마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이놈 새끼들 어떻게 달러를 이렇게 싸게 사고 팔아? 라고 해서 가격을 높여버려요. 그때 고정환율이 1불에 130원이었다가 1불에 255불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럼 제가 환율표를 따로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봐두시면 편한데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2배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분이 100원이었다, 200원이었다. 그럼 물건을 팔아보시면 되죠. 일단 물건을 판다. 자, 1불만 주시면 전 땡큐. 그럼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갖고 와보니까 이제 100원이던 게 200원이 돼버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출할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잘 팔리고
팔아갖고 오면 이득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의 주 수출품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발입니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죠. 근데 왜 가발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가발이 생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할머니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옛날엔 이 머리를 사러 다녔다. 머리카락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서 뭐 그 돈으로 뭐 고기도 사 먹고 했던 아주 특별한 날. 매일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던, 그래서 이 생모 가발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았고요. 다람쥐도 애완용으로 많이 잡아서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 밍크가 아닌 징크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서 가죽을 벗긴 그걸로 만들어진 게 그렇죠. 이 목도리나 뭐 옷 같은 거, 그걸 징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징크 하나 만들면 쥐가 540마리가 들어간답니다. 이런 거 팔아서 이제 먹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러고 있다가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60년대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나서긴 했는데 사실은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했죠.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노동 집약적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돈이 없으니 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질 건데요. 그걸 좋게 표현하면 차관을 도입할 겁니다. 차관을 도입할 때 미국한테 돈 좀 꿔줘. 그때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처음엔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꿔주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날아가죠. 독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현대편 한번 봐두세요. 이때 독일에 날아갔을 때 독일에서 봤던 경험 때문에 와서 고속도로를 놓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현대가 크게 기여하게 돼요. 독일에 가서 돈을 꼬우죠. 물론 꼬우면서 그때 뭐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력이 독일로 일하러 갑니다. 어떻게 놓고면 단번 거예요.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이 받으신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해 주면서 그것도 우리나라에게 외화 벌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때 돈을 꼬우긴 했지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 돈은 계속 필요하지요. 어디서 또 돈을 꾸게 되냐면 일본한테 10억 불 차관을 도입하게 돼요. 1965년이죠. 한일 외교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돈을 꼬으면서 단서가 있었나 봐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종필 씨인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일본의 문제를 덮어주는 거였었나 봅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 일이 밝혀지면서 사실 김종필 씨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1965년엔 또 어떤 일이냐, 월남전. 미국의 전쟁인데요. 이 월남전의 파병을 함으로써 박정희는 미국에게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 원조를 약속받게 돼요. 그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물론 이때 월남전에 갔던 군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여럿 있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실 전두환, 노태우도 이 월남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파병하게 되고, 가수 중에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남진 이런 분들도 월남전에 군인으로 파병이 됐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월남전에서 우리나라 군인 중에 5천 명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12,000명이 부상을 합니다. 7만 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놓고 본다면 젊은이의 피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인 이런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던 나라예요. 그럼 빚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는 1981년도 외채가 무지하게 많아서 세계 5대 채무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NP 대비 외채 비율이 50%가 넘는 나라였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1960년대 한국의 경제 부분과 두 번째 한국의 빚을 토대로 성장하는 배경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1970년대 한국의 경제를 좀 소개해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초반부터 중화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970년대 초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아직도 공업의 중요 부분은 다 경공업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73년도에 여러분들이 착공, 완공된 게 포항제철이었고요. 중화공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철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산업의 쌀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철이 있어야 뭐든 하죠. 자동차를 만들든 선박을 만들든 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결국은 1970년대 말이 되면 그 뒤에 우리나라의 공업 구조가 변화하게 돼요. 경공업보다 중화공업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지. 중화공업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인데요. 중공업이니까 뭔가 무거운 거 합니다. 막 기계, 선박, 자동차 이런 거 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화학공업은 석유에서 나오는 걸 갖고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생기는 이런 쪽에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모 도시에 가서 박정희가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이 도시를 검은 연기고 뒤덮는 도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죠.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공장 만들어줍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70년대 위기가 두 번 있었지요.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73년, 또 한 번 79년입니다. 그럼 이 석유 파동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이런 말하면 어마어마했지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도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항상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지요. 어딘가는 호황이었을 겁니다. 석유 파동의 그렇죠. 중심이 되고 있는 중동이었겠죠. 그래서 중동은 호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건설업으로 진출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도 현대가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한국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글쎄요. 경제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겠지만 박정희가 경제 성장의 리더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거의 2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던 반면 우리나라는 단 30년 이내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은 빠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빠른 변화 속에 후유증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심각한 세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놓고 본다면 우리 아버님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 박정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밥을 굶는 그 시대에서 박정희가 밥을 먹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 그 맹목적 믿음은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정희에 대한 그 강한 믿음을 전 어디서 한번 느끼냐면 그분의 따님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전 농담삼아 이렇게 합니다. 박정희의 딸.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제가 봐선 별로 없어 보여요. 판에서나 보던 장타령군의 각설이 타령이 우리가 거지라고 부르던 거린들의 타령이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국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각설이 타령도 용심스런 사람들이 자조빛 서리게 흥얼거린 것이었고 배군